통찰의 시대 챕터 1-3 주커칸들의 살롱에서 만나는 빈의 화가, 저술가, 과학자. 카를 폰 로키탄스키의 견해가 어떻게 빈 의대에서 빈의 모더니스트 화가들에게로 전파된 것일까? 세기의 전환기에 빈에서는 화가, 저술가, 의사, 과학자, 언론인 모두가 놀라우리만치 작고 끈끈하게 얽힌 인맥을 이루고 있었다. 런던의 블룸즈버리 그룹, 20세기 초반에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한 지식인 모임처럼 드물게 예외가 있긴 하지만 서로 동떨어져 살면서 전문 분야의 사람들끼리만 주로 모이던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의 지식인들과 달리 빈의 지식인들은 정기적으로 서로 만남을 가졌다. 그러면서 많은 인사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이런 상호작용은 대학 입학 전 단계의 교육기관인 김나지움에서 시작되었다. 김나지움의 학생들은 고학년 때 인문학과 과학을 다 배우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관심의 폭이 넓었다. 그런 교육 덕분에 그들은 과학, 인문학, 예술 사이의 틈새를 수월하게 메울 수 있었다. 케테 스프링거가 지적했다시피 이 점은 빈 학파의 철학자들이 공통 문법을 통해 먼저 과학을 통합하고 이어서 예술과 과학을 통합할 가능성을 놓고 열변을 토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게다가 빈에는 주요 대학교가 하나뿐이었고 그 대학교는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의 건물들과 종합병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빈 대학교에서 만나 생각을 주고받을 때 사람들은 종종 카페 그리엔 스타이들이나 카페 켄트랄 같은 커피집으로 자리 옮겨 이야기를 계속하곤 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다방면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19세기 말에 창의성이 폭발하는 데 기여했다. 사실 유대인 학자, 과학자, 예술가는 기독교인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창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유대인 학자들은 8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무어인이 지배하던 스페인의 황금시대에 유대인들이 공헌한 것에 비견될 만큼 빈 1900의 문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상호작용은 20세기 초에 유대인이 다시금 공직과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차별받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또 빈 사람들은 역동적이고 매혹적인 살롱에서도 만났다. 살롱에서 사상가들과 예술가들은 생각과 가치를 나눌 수 있었고 자신들의 교육과 문화와 예술적 관심에 자부심을 가진 사업가, 전문직 엘리트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살롱은 가정집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모임을 의미했으며 유대인 여성이 주최하는 곳이 많았다. 이 여성들은 자신의 살롱을 사교적이거나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문화시설로서 발전시켰다. 베르타 주커칸들이 주최했던 살롱은 빈에서 저술가, 화가, 과학자를 한데 모으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저술가이자 비너 알게마인의 자이퉁에 기고하는 유력한 예술평론가였으며 짤츠부르크 음악축제의 공동 창설자였다. 베르타는 학생 때 생물학과 다윈의 진화론을 공부하다가 로키탄스키의 동료인 해부학자 에밀 주커칸들을 만나 혼인했다. 베르타는 빈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유명 인사였다. 그녀는 나의 소파에서 오스트리아는 살아 움직인다 라고 썼다. 프로이트도 그녀의 지인이었다. 왈츠의 왕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그녀를 빈에서 가장 경이롭고 재치 넘치는 여성으로 표현했다. 아르투어 슈니칠러는 그녀의 친구로서 살롱에 종종 참석했다. 그가 위대한 연출가인 막스 라인하르트와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를 만난 곳도 바로 그녀의 살롱이었다. 사실 말러가 장래의 아내가 될 알마 쉰들러를 만난 곳도 거기였다. 클림트도 종종 들렀고 여러 생물학자와 의학자도 참석하곤 했다. 정신의학자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 에빈과 율리우스 바그너 폰 야우레크,
외과 의사 테오도어 빌로트와 오토 주커칸들도 왔다. 베르타 주커칸들의 아버지 모리츠 스제프스는 빈에서 손꼽히는 진보 성향 신문인 노이에스비너 타그블라트의 발행자이자 1889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루돌프 황태자의 수석 고문이었다. 과학 애호가였던 베르타의 부친은 1901년 오스트리아 최초의 대중과학 잡지인 나스비젠 피어 알레를 창간했다. 스제프스의 집에는 수많은 지식인과 정치가가 드나들었다. 그 결과 베르타는 아버지에게서 지적 호기심과 사교성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 혼자서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을 사회적 인맥까지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었다. 베르타의 살롱은 그녀가 1880년 혼인할 때부터 1938년 빈을 탈출하여 프랑스로 갈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곳은 진정한 모더니즘의 살롱이었고 베르타는 모더니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다. 그녀는 심리학적 과장법을 써서 정신상태를 드러냄으로써 자기 시대보다 한 세기를 더 앞서 살았던 인물인 프란츠 사버 메서 슈미트의 캐릭터 두상 2점을 구입해 그의 작품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수집했다. 또 그녀는 예술과 문화라는 칼럼에서 클림트의 미술을 적극 옹호했고 클림트가 이끌던 화가 집단이 빈 분리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논의한 것도 그녀의 살롱에서였다. 빈 분리파는 당시에 보수적이었던 예술가 협회와 결별한 급진적인 모더니스트 집단이었다. 베르타의 영향력은 빈 바깥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녀의 여동생 소피는 프랑스 총리인 조르즈 클레망소의 형제인 폴 클레망소와 혼인했는데 베르타는 소피를 통해 로댕을 비롯한 파리의 예술가들과도 친교를 맺었다. 베르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요인을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그녀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들에 관해 폭넓게 지적 호기심을 표출했다. 둘째, 그녀는 자신이 보기에 탐복할 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는 유능하면서도 인맥이 좋은 미술과 문학의 비평가였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클림트의 그림이 팔리도록 적극 나섰다. 에밀의 형제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빅토르는 클림트의 팔라스 아테나 그리고 중요한 풍경화를 다수 소유했다. 또 베르타는 그를 통해 화가들을 지원했을 뿐더러 빈 분리파가 전시관을 세우는 데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그 덕분에 빈 분리파는 기존 예술가 협회의 전시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1년 내내 전시회를 열 수 있었다. 그들은 젊은 오스트리아 화가들의 작품뿐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온 화가들의 작품도 전시했다. 과학적 개념과 예술적 개념의 자유로운 교환은 그녀의 살롱이 내세우는 정신의 일부였다. 베르타 본인은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을 뿐 아니라 상당히 정통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과 동료들의 연구에 흥미를 느꼈고 로키탄스키가 이끄는 빈 의대의 의학계, 즉 남편이 속한 의학계에서 벌어지는 활동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에밀이 명석했을 뿐 아니라 그의 해부학 강의도 아주 인기 있었다는 점이다. 베르타와 에밀은 클림트에게 개인적으로 생물학을 가르쳤고 다윈과 로키탄스키의 사상을 소개했다. 에밀 주커칸들은 1849년 헝가리 라브에서 태어났고 빈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1873년 로키탄스키는 그를 병리 해부학 조수로 채용했다. 1888년 주커칸들은 빈 대학교 초대 해부학 과장이 되었고 1910년 사망할 때까지 해부학 과장 자리에 있었다. 생물학에 폭넓게 관심을 보인 주커칸들은 코, 얼굴의 뼈대, 청각기관, 뇌의 해부 구조를 밝히는 데 기여했다. 현재 주커칸들체,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조직덩어리와 주커칸들이랑 뇌의 앞쪽에 있는 얇은 피질 등 몇몇 해부 구조에 그의 이름이 붙어있다. 주커칸들은 시신 해부 과정을 보러 오라고 클림트를 초청했고
해부 과정을 관찰한 클림트는 인체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작품에 반복하여 그렸다. 주커칸들의 통찰에 자극을 받은 클림트는 그가 화가, 작가, 음악가를 대상으로 생물학과 해부학을 강연하도록 주선했다. 이런 강연을 통해 주커칸들은 청중에게 생명의 크나큰 수수께끼 중 하나를 소개했다. 하나의 세포, 즉 인간의 난자가 어떻게 수정되어 태아가 되었다가 여러 단계를 거쳐 아기로 발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베르타는 자서전에서 남편이 이런 강연 도중에 예술가인 청중들에게 그들의 창의적인 환상을 훨씬 초월하는 경이로운 신세계를 보여준 일을 묘사한다. 주커칸들은 방을 어둡게 한 뒤 세포의 내부 세계를 보여주는 염색한 현미경 조직 표본 슬라이드를 벽에 투영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말했다. 피 한 방울, 작은 뇌 조각 하나도 여러분을 동화 속 세계로 데려갈 것입니다. 주커칸들은 클림트에게 발생학뿐 아니라 다윈의 진화론도 소개했다. 이 두 분야의 주제들은 클림트의 그림에서 배경 장식으로 반복하여 나타난다. 사실 미술사학자 에밀리 브라운은 그의 과격한 나체 여성 묘사가 자연주의적이며 다윈주의 이후의 관점을 반영한다고 본다. 클림트는 여성을 더 고상한 이상이나 영적인 추월성의 매체로 삼는 알고리적 기능을 뒤엎는다. 다윈 이후의 그림에서 몸은 스스로 벌거벗고 선다. 다른 모든 생물들과 똑같은 생식 법칙의 대상인 생물학적 종으로서. 이 관점은 클림트의 작품 중 가장 논란이 많은 희망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 그림은 해산이 가까워진 여성의 벌거벗은 몸을 그린 것으로 붉은 음모가 두드러져 보인다. 브라운은 여성의 불룩한 배 뒤쪽으로 휘감기는 짙은 푸른색의 원시 해양 생물 같은 형상이 당시에 유행하던 관점, 즉 인간 배아의 발생이 인류 진화와 같은 경로를 따른다는 견해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이 견해는 독일 생물학자 에른스트 해켈이 주창한 것으로서 인간의 배아가 원시적인 어류 조상을 떠오르게 하는 아가미와 꼬리를 지니고 있다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특징들이 사라진다는 믿음에서 유래했다. 공공연한 다윈주의자였던 프로이트가 매우 강력하고 원시적인 성적 충동이 진화 과정에서 보존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 것처럼 클림트도 희망 일의 관람자에서 자연주의적이고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생식 및 발생의 과정을 보라고 요구한다. 또 클림트는 다나에에게 오는 제우스를 그린 그림에도 생물학적 상징을 집어넣었다. 이 그림에서 화가는 캔버스의 왼쪽에 그린 제우스의 정자를 상징하는 황금 빗방울과 검은 사각형을 오른쪽의 임신을 상징하는 초기 배아 형태로 변형시킨다. 베르타는 당대 과학이 클림트의 작품에 미친 영향을 간파했다. 그녀는 클림트를 끊임없이 멈추었다 나아가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브라운은 거기에 대상의 표면 아래 깊숙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브라운은 이렇게 덧붙였다. 클림트는 나름의 진화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윈 이후 프로이트 이전 시대의 유동적인 문화적 모체 속에 편입된다. 베르타는 자서전에서 남편의 열정적인 강연을 통해 클림트가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의학사 학자인 타치아나 부클리아스는 이렇게 풀어 설명한다. 베르타는 클림트의 색채 구도와 빈 공방의 장식 이미지들이 자연의 보고에서 꺼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903년 직후 몇 년에 걸쳐 클림트가 그린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얀 세포질 안에 검은 세포핵을 지닌 상피를 떠올리게 하는 형태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클림트 그림의 바로 이런 측면이 그가 생물학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클림트가 표면 아래 숨은 진실을 전하기 위해 생물학적 상징을 이용했듯이 지그문트 프로이트, 아르투어 슈니틀러, 오스카 코코슈카, 에곤 실레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이 다섯 모더니스트들의 작품과 연구는 모두 무의식적으로 베르타 주커칸들과 그녀의 살롱의 경의를 표하고 있다. 과학자와 예술가 사이의 대화를 자극함으로써 로키탄스키의 사상을 빈 1900의 문화에 통합한 지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말이다.